엄마, 저희도 새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남겨주셔야죠. 어차피 주실 유산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이 막대 먹은 것들아. 내가 너희들 뱃속에 넣어주려고 이 피 같은 돈을 벌었냐? 큰애가 뭘 위해 그리 일찍 떠나는지 아냐? 너희 같은 것들 공부시키고 굶기지 않으려고 죽어라 이란 결과야. 둘째와 막내는 억울하다는 듯 혀를 차며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자식인데 형수랑 조카만 챙기시겠다고요? 어차피 어머니 가시면 그 돈은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요. 너희 뭐? 니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죽기 전에 깨닫고 가려 한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도 내 피부치도 아니니 두 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은 세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돈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속 시원한 복수를 꿈꾸고 또 누군가는 마음 깊이 치유와 위로를 원할지도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시작 전 구독으로 격려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5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랐지요. 저는 집안에서 제일 존재감 없고 별난 구석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밭일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배움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자란 터라 20살이 되자마자 일찍 시집을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제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지요. 처음 만난 남편은 말수가 적고 고지식한 사람 같았어요. 무뚝뚝한 얼굴에다가 덩치도 크고 단단해서 처음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번 웃을 땐 입가에 잔잔히 번지는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여자가 뭐가 좋으셔서 그러세요? 남편은 당황하며 헛기침을 하더군요. 별거 없지. 뭐 그냥 내가 그래도 밥 먹여주고 같이 살면 나쁘진 않겠지 싶었소.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자 웃음기를 숨기지 못하고 애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무뚝뚝한 사람이 울긴 왜 울어요? 그저 말없이 애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둘째 아들, 막내 딸까지 태어나며 우리 집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은 남편을 쏙 빼닮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로 자라더군요. 어린 동생들을 잘 챙기는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매일이 힘든 동시에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내딸이 막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허둥지둥 막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이렇게 떠나고 저 혼자 남아 아이 셋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숨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간신히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또다시 새벽밥을 짓고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오곤 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부터 허드레실까지 닥치는 대로 해오며 살았어요. 날마다 몸은 천근같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살아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가끔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째 아들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누구보다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도 그 아이는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죠. 첫째 아들은 마치 가장이라도 된 듯 저를 도왔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챙기고 싸움을 하거나 속을 썩이는 일이 있으면 제 대신 단단하게 꾸짖어 주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저리 듬직하게 자라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저는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마침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경우가 고등학교에 가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공장으로 나가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저라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저와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자 저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가면 그 등록금이랑 학비 마련하려면 엄마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야 한다는 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둘째랑 막내는 고등학교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빨리 일 시작하면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테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들아, 그래도 엄마는 내가 가서 훌륭한 사람 되고 큰일 하기를 바라는데. 엄마, 괜찮아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엄마는 네가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저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엄마도 동생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의 현실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터에 나가면서부터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까지도 꿈꿀 수 있었죠. 저는 시장 한편에서 국밥집 설거지부터 허드레실까지 닥치는 대로 해오며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주인이 몸이 아파 가게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국밥집이 시장 끝 자리에 있다 보니 가게를 인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저를 오래 봐왔던 주인이 운 좋게 헐값에 넘겨주기로 하더군요. 운이 좋았죠. 그때는 가진 게 없으니 작은 돈이라도 큰 돈처럼 여겨졌는데 그래도 주인이 잘 챙겨줘서 간신히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알기 때문인지 아는 얼굴들도 들러주고 이내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추며 국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친 채로 국밥집을 열려던 순간 문 앞에서 낯선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큰 가방을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낯선 외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한국말이 서툴어 한참을 주저하더니 애써 말했습니다. 예, 제가 일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 한국말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발은 빠르고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문득 터진 입술에 남은 상처와 눈에 시퍼렇게 든 멍을 보니 여태 어떤 고생을 했을지 가늠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이런 데까지 온 걸 보니 그만큼 절박하긴 한 모양이구먼. 제 말에 그 여자가 잔뜩 굳어진 얼굴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너무 애처로워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국밥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며칠 후 저녁 마감을 앞두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술 냄새가 진동했고 들어서자마자 한바탕 난동이라도 부릴 기세였죠. 가게 한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순자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고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니년이 내 말도 안 듣고 기어이 도망가. 남자는 휘청거리며 순자를 향해 소리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식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렸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난리입니까? 술이 웬만큼 취했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남의 가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의 가정일에 신경 꺼.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였어요. 손을 허공에 마구 휘저으며 욕설을 내뱉더니 순자를 끌고 나가려는 듯 팔을 붙잡았습니다. 난동을 부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줌마가 경찰을 부르든 말든 저 여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 안 가.
아무리 당신 남편이라지만 여기서 이런 꼴 보일 거면 당장 나가. 제가 단호하게 외치자 가게 밖에서부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집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어 소란스러워졌고 몇몇은 문 앞에서 눈치를 살피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술 취한 순자의 남편이 이 모든 시선을 의식한 듯 갑자기 주춤거리더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고. 너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쩌나 봐. 문이 쾅 닫히자 순자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순자의 어깨를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 나처럼 평생 고생은 하지 말아라. 알겠니?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도 따스한 미소로 순자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도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꾸준히 늘면서 가게가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게 옆에 있던 작은 점포를 하나 더 얻어 좌석을 늘리고 확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규모가 커지니 이제는 저 혼자서 만일할 수 없게 돼요. 종업원도 한 명 더 뒀죠. 그 무렵부터 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온 저축이 어느새 꽤 큰 금액이 된 걸 깨달았죠.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 가게 하나로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것 같았죠. 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지만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항상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첫째가 가끔 용돈을 쥐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가져가곤 했어요. 형과는 반대로 둘째는 점점 더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노름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호가 빚을 갚지 못해 어딘가에 쫓기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울면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엄마, 이번엔 정말 끝이야. 빚쟁이들이 직장까지 자꾸 찾아와서 지금 잘리게 생겼어. 조금만 빌려달라는 부탁이 몇 번이고 반복되며 돈이 마를 때까지 정호는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막내딸도 큰아들처럼 제 곁에서 의지가 되어 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철없는 막내딸 희영이가 결혼을 했을 때 딸이 책임을 느끼고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무책임한 행동을 이어갔죠.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줄 알았던 희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몰래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죠. 한 번은 친구들과 다단계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들키면 진짜 남편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딸이 엄마 때문에 이혼 딱지 생길 수도 있다고. 엄마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야? 결국 저는 희영이에게도 또 한 번의 도움을 주었지만 한 번 손을 내밀기 시작하자 그 요청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건만 오히려 저에게 기대서 살려는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첫째 아들은 야간 대학을 다니며 거기서 착하고 성실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이지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묻어나던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배려심이 깊던지 결혼 후에도 늘 저를 친 엄마처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첫 손주까지 낳아 우리 가족이 더 커졌을 땐 제 가슴이 어찌나 벅차 오르던지요. 첫 손주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에 작고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땐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싶었고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함이 제 가슴에 퍽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녀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 들려온 소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남편이 지금 큰일 났어요. 사고를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수화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며느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손녀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웃고 있었고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하던 아들이 이제는 차가운 병실 한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너를 평생 힘들게 일만 시키고 아프지 말라고 쉬엄쉬엄 하라고 말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정호야.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면서 누구보다 아빠가 해주고 싶었던 일들,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을 텐데 정호는 그 모든 걸 놓아둔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의 장례식장은 온 가족이 애도하는 자리였지만 둘째와 막내딸의 행동은 가슴 아픈 분위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빚이 좀 급해서 그래요. 형님 재산이 형수님한테 전부 가면 우리 몫은 어디 남은 게 없는 거죠? 혹시 형수 모르게 부조금 200만 원만 빌려가면 안 될까요? 형수님한테 금방 갚을게요. 네가 지금 형 장례식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미치겠는데 엄마가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너희들에겐 이 어미의 마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은 둘째와 막내딸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듯 툴툴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며느리는 이곳에 남는 게 힘들었던지 손녀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몸이 점점 쇠약해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국밥집도 이제는 그마저도 힘에 부쳐 직원들에게 일을 모두 맡기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몸살이 가시지 않아 결국 병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앞에 앉아 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 말기인데 안타깝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암이라고요? 선생님,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아직 치료는 가능한가요? 현재 암이 여러 장기로 이미 전이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완치는 어렵고 시간이 그럼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는 건가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어머니께서 평소 체력이 좋으셨다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최대한의 치료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만 하고 살아오던 시절이라 건강검진은 사치였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돌아온 후 여러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힘들게 일궈낸 국밥집이 눈에 아른거리고 떠올린 사람은 딱 하나, 순자였습니다. 내 고단했던 시절을 닮은 순자.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순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순자야, 이제 이 가게 내가 맡아주면 좋겠어.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 가게를, 사장님은 아직 일하셔야죠. 순자야, 사실은 나 많이 아프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이 국밥집, 내 손때 묻은 이 공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순 없잖아. 이곳을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사장님,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응, 순자야, 나 암이래. 벌써 많이 진행돼서 이제는 크게 손 쓸 수가 없다는구나. 오래 머무르긴 힘들 거라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으려는 듯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장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저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사장님, 그동안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그때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 혼자서는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아냈을지. 남편한테 도망쳐 나왔는데 어눌한 한국말에 얼굴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으니 다들 저를 멀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다 사장님 덕이에요. 그 은혜 갚지도 못했는데.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만 내쉬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게에 와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네가 오고 나서부터 가게가 더 잘 되기 시작했어. 내가 복을 받은 게지. 네가 복덩이야. 그래, 진짜 복덩이 같아.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닦더니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살면서 복덩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 저 은혜 갚고 싶습니다. 너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잖아.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셔도 돼요? 제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지켜나가 줄 거라 믿어. 순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제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자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이제 순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 몸이 더 허락하지 않아 오래 지키지 못한 국밥집이지만 이제 순자의 손에서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준비를 위해 짐을 챙기려던 날, 몇십 년을 머물던 집인데 마치 작별을 고하는 것만 같아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와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더니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옆에서 잘 모셔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뭘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옆에 있어주고 손녀까지 예쁘게 잘 키워줘서 나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야. 정호 떠난 뒤에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 나야말로 고맙지. 어머님, 앞으로는 진짜로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가 저를 붙잡고 흐느낄 때 한없이 든든했던 첫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자주 오렴. 나야 내 얼굴 보고. 우리 손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제일 힘이 나니까. 손녀의 손을 잡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할미가 꼭 건강하게 있을 테니까 너도 엄마 말 잘 듣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며칠 뒤 둘째와 막내딸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이었는데 지금 내 앞에 선 모습은 너무도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젠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미리 말해두고 싶어서 불렀다. 둘째는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숨을 푹 내쉬더니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전화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내가 진짜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의사가 길어봐야 3개월 일하면서요. 우리도 속상한 마음이야 크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전화로 듣나 와서 듣나 똑같죠 뭐. 저는 둘째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큰돈 나갈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남은 돈을 빨리 나눠주시는 게 어머니 부담도 덜고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막내딸이 곧바로 끼어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차피 이제 돈 쓸 일도 없는데 저희도 당장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질구질한 시장도 몇 년 후에 재개발된다던데 거기 국밥집도 보상금 타는 거 맞죠? 그럼 거기는 보상받을 때까지 팔지 말고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내 걱정을 했더라면 내 병세를 묻는 게 먼저 아니냐?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겠지.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잘 되면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더 잘해드릴게요. 이게 다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효도, 네 큰형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너는 그저 손 벌리기 바빴어. 넌 도대체 뭐 배웠니? 나는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만 걱정이냐? 큰형한테 공부시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형이 선택한 일인데 그걸 지금 와서 따지시면 어떡해요? 야, 이 막대 먹은 것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아프면서도 참고 모은 돈이 내 배 속으로 들어가라고 있는 돈이냐? 어디 부모를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해. 내 형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 너희들 아냐? 너 같은 놈들 공부시킨다고. 너 같은 놈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다. 당장 나가라. 한참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둘째가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시면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죠.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변호사라도 불러서 어떻게든 유산 찾아낼 테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뻔뻔하게 돌아서며 나가버렸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으로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간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의 며느리였죠. 큰아들이 떠난 뒤에도 한결같이 저를 돌보고 힘들 때마다 와주던 그 따뜻한 아이. 그 애가 정말 제 가족 같았고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뚜렷한 계획이 떠올랐죠. 며칠 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점잖은 안경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다 그런 거지요. 고생하셨어. 여기까지 오느라. 변호사는 제 옆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여러 서류와 노트를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르신, 유산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상속에 대해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고요하게 눈을 감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네, 어르신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큰 며느리와 손녀에게 집과 남은 생활 자금의 일부를 남겨주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일정 자산을 남기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기부하고 싶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제 말에 놀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자녀분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며느님과 자녀분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이 저로선 더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면 며느리와 손녀분 앞으로 가는 유산은 생전 증여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미리 증여를 맞춰두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둘째와 막내가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서류 정리 계약서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기부는 보육원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잠시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곧 며느리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서요. 어머님, 오늘은 좋아하시는 반찬 좀 싸왔어요. 입맛 없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정성껏 싸온 반찬들을 병실 탁자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멸치 고추볶음, 나물무침, 명태조림에 제가 좋아하는 탕국까지. 아가, 이렇게까지 안 챙겨도 된다니까. 어차피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을 텐데.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잘 드셔야죠.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한껏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그녀가 차린 음식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얼마 전에 변호사를 불렀어. 나중에 내가 너랑 수민이한테 남겨주려고 정리 좀 해놨지 뭐야. 순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걸요. 괜히 부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머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지 마라. 이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해 줘야지.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보여준 정성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야. 며느리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와 수민이 곁에 두시고 편안하게 지내주시면 돼요. 알지? 내 마음도 알지? 그래서 더 해주고 싶구나. 너와 우리 손녀딸이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 간 우리 큰아들도 바라는 일이야.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그제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병실로 불러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하던 둘째와 막내딸은 재산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뻔뻔하게도 얼굴에 억울함을 가득 담은 채로요. 어머니, 왜 우린 빼놓고 형수한테만 그 많은 돈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도 똑같은 엄마, 자식인데 그렇게 차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형수는 사실상 남이잖아요. 형수랑 손녀는 재산 다 받아가고 우린 남는 게 없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는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별이라니. 내가 내게 해온 짓을 차곡차곡 생각해봐라.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거냐? 그건 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해서 그런 거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리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힘들게 자랐잖아요. 그 한심한 변명에 기가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줄곧 돈 탈 생각만 하고 형에게까지 손 벌렸던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만큼 너도 너 나름대로 기대에 부응했어야지. 그런데 너는 나에게 고통만 주고 떠나고 그간 남아있던 거란 돈 탈 생각뿐이었잖아. 엄마, 그래도 너무하세요. 저는 오빠랑 다르게 나중에라도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세요? 내 재산은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주는 이에게만 남길 거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 해도 남남인 거다. 내가 한 행동을 보면 차라리 형수에게 전부 남겨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둘째와 막내는 제가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 경고하듯 말하자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남길 게 있으면 형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제 그만하거라. 더 이상 너희에게 내줄 돈도 마음도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용하려 드는 모습이 참으로 역겹구나. 이젠 나도 내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 형수와 손녀만이 내게 남은 진짜 가족이다. 둘째가 제 옆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애써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아들을 보니 속에서 무언가 확 식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이렇게 징징대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니? 눈물로 호소하면 그만인 줄 알았구나.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둘째는 이제 마치 제가 모진 사람인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눈물조차 전부 너희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나에겐 너무나 뻔하구나. 그러니 다시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애원하지 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너희에게 남길 재산은 없다. 알아들었니? 둘째와 막내딸은 대꾸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고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인 채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마지막까지 오직 돈에만 집착하는 그들에게 줄 것은 없다는 사실이 이젠 확실했습니다. 이제야 마음 깊숙이 묵혔던 한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제 가게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서 여기로 자주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고마움을 갚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울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뭐가 아쉽다고 내 병수발의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냐?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 이제 남은 날들만큼은 나도 좀 여유롭게 나 자신을 돌보면서 정리하고 싶구나. 잠시 순자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을 보였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와 순자는 저를 위해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말 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쁜 꽃 한 다발이나 손녀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와 병실을 밝게 해주곤 했습니다. 참 고맙구나. 살다 보니 이렇게 끝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너희 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둘째와 막내는 나와 원수처럼 등을 돌렸지만 이젠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주니 더 바랄 것도 없다.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덕에 저희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월이 만들어준 보석 같은 순간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 평온함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또 제 인생에 고개 숙여 감사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서 앞으로도 마음에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